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식 네트워크 이병태입니다. 이주의 경제 현안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금융시장의 메가 트렌드에 대해서 좋은 자료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보면 경제적으로 리세션이 오고 큰 변화가 오면 사실은 부자들은 그 사이에 크게 부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런 자료를 정리하다가 한 번이 보면 리세션이 온 다음에 그 첫 해에는 금이 어마어마하게 수익성이 매번 높습니다. 왜냐하면 위험자산으로부터 도피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도 모든 금융자산 중에 금의 수익성이 가장 높은 경향이 있는데 왜 지난해 저는 금을 사지 않았을까 이런 걸 보면 금융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아는 게 그게 이제 2010년에도 반복됐고 2020년에도 반복이 됐거든요. 그래서 글로벌하게 금융시장이 불안해졌을 때 어떤 자산으로 이동한가 이런 것들을 아는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투자에 중요한 지식이 될 것 같아서 우선 큰 변화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하는 좋은 자료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리가 700년 동안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세상에 돈이 흔해졌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0.5%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실질 금리 7년 평균 금리를 지금 그린 건데요. 1379년에는 연평균 18.1%가 금리였다가 미국이 지금 금융위기 이전에는 1.1%였고 지금은 이제 제로 금리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공황이었던 1945년, 1920년 때 또는 그 2차 대전 때 이럴 때 보면 마이너스 10.4%도 가고 그래서 이 대공황 때하고 2차 대전 때 극심히 낮아지고 그래서 계속 금리는 앞으로도 낮아지는 추세가 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금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부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낮아지는데 그 돈을 잘 빌려서 사업을 하고 딴 데 투자해서 금리보다 높은 이익을 내면 돼서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레버리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재산을 불리는 사람들은 사실은 금리가 떨어질 때 대출을 잘 활용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하고 사업을 함으로써 재산을 불려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부 부채나 가계 부채 같은 것들을 전년 대비해서 얼마나 양이 늘었다는 것만 자꾸 비교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에 보면 가계 부채가 얼마나 늘어서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가계 부채는 금리 수준을 생각을 해서 금리가 낮아지면 늘어나도 우리가 내야 되는 이자가 줄기 때문에 부채가 늘어나는 게 그렇게 큰 일은 아니다. 그 부채를 가지고 뭘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빌린 이자,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만 낼 수 있으면 현명한 거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재화들, 대표적인 게 이제 인기 있는 지역의 주택 이런 것들은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금리가 싸지니까. 그래서 그런 실물 자산의 금리가 그 자산이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금리 인하하고 같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이해를 할 때 금리 변화를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그래서 G7에 해당하는 이제 각 나라들의 주요 국가들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 보면 90년대 보면 다 10몇 %에서 8%의 이자였던 것이 2019년에 보면 마이너스 금리가 되는데도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 다 마이너스 금리로 가 있고요. 다들 금리가 낮아져 있다는 것을 여서 10년 단위로 뚝뚝뚝뚝 금리가 떨어졌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부채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GDP 대비 부채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12년서부터 보면 총액으로 이제 200 트릴리언 달러에서 250 트릴리언 달러로 늘어난 거고요. GDP로 보면 300%에서 325%. 이거는 이제 개인, 그러니까 가계, 기업, 정부 부채를 다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낮아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채를 늘려서 쓰는 게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이 2007년에 37%에서 94%로 정부 부채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일본은 172%에서 261%로 늘어난 거고요. 영국이 44%, 104%, 프랑스가 64%, 102%, 그 다음에 이탈리아가 106에서 123%, 그리고 스페인이 39%, 91%로 13년 사이에 거의
두세 배씩 다 부채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우리도 지금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지만 늘 이제 부채를 과도하게 늘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낮아지면 이거를 갚아야 되는 이자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총액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건 현명하지 않은 비판이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무래도 이제 소득에 따라서 낮은 금리에 빚을 지는 정도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2019년 기준으로 이제 세대별로 미국에서 제너레이션 Z, 밀레니엄 세대, 제너레이션 X, 베이비 부머들 그다음에 사일런트 제너레이션에서 고령을 보면 이 부채가 늘어난 경제 활동을 많이 하는 제너레이션 X나 지금 막 사회에 진입해서 이제 막 자녀를 두고 있는 밀레니엄은 전보다 58%가 부채가 늘어난 반면에 노인들은 부채를 갚고 있기 때문에 부채가 줄고 그래서 세대별로 많이 다르다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이 학자금 부채 이런 것도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의 실패라고도 하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금리 인하와 부채 증가라고 하는 일반적인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의 혁신 속도가 빨라져서 어떠한 기업도 오랫동안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방금방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S&P 500은 스탠다드 & 푸어스 500의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우량 기업 500개를 뽑아서 우리가 블루칩 회사라고 그러는데 그 회사가 그 안에 들어가서 몇 년이나 견디느냐 이제 그런 걸 보시면 1960년대 같은 경우 50년대에는 한 번 들어가면 60년 이상 그 안에서 버텼는데 요즘은 15년에서 17년이고요. 지금 2018년이 22년으로 돼 있고 저게 2027년이면 12년으로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회사가 시장을 지배하면서 견고한 블루칩 회사로 우량 회사로 지배하는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이렇게 길지 않다. 그런 얘기는 경제가 빨리빨리 바뀐다는 거죠. 지금 빅 뉴스 중에 하나가 테슬라가 S&P 500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가 잘 못 들어가는데 테슬라가 이제 여기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18년에서 27년, 10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거냐로 보면 지금 있는 S&P 500 중에 반은 다 바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 해서 오래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회사들도 상당히 빠른 경쟁 때문에 기업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해야 되고 빨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경영권을 강화해주고 R&D 투자를 많이 하고 M&A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가속화된 창조적 파괴가 많이 일어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게 이제 큰 변화고